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26단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6.7에서 방어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방어 전략이라는 것은 표적 기업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호적으로 인수에 동의해서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우호적, 즉 적대적 인수인 경우에는 인수를 최대한 안 당하려고 방어할 때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어, 대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 소송이나 인수 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에게 좀 더 높은 인수가를 제안하게 된다면 뭐 그러한 경우에는 표적기업의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표적기업의 경영진이 어, 이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서 그 표적기업은 어떻게 되든 자기들만 살고 보자라고 해서 표적기업의 주주를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적대적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표적 기업이 사용하는 방어 전략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어 전략들 중에 일부는 불법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언급되는 방어 전략들을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어 전략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회사는 정관이라는 것을 모든 회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주로 속해 있는 비즈니스 아니면 뭐 어떤 배당금과 관련한 거, 뭐 아무튼 회사의 지배권과 관련한 거 여러 가지를 다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회사의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어 전략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합병을 하려면 주주 3분의 2,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거쳐서 합병을 하려 하면 우리 회사 먹으려고 하면 80% 이상 주주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 즉 절대 다수결의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정관을 수정해서 방어를 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자투표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유별이사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의 기업은 이사가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명의 이사들을 대체로 한 3분의 1씩 만 교체를 시차를 두고 교체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인수기업 입장에서 표적기업 이사를 한 방에 장악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다 장악을 하려면 이 3분의 1 갈아치우고 또 3분의 1 갈아치우고 나머지 3분의 1까지 갈아치우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방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정지협약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 이거는 이름은 어렵게 정지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입찰 기업이 표적 기업의 지분을 일정액 이상 소유하지 않겠다. 그렇게 협상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정지협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계약 덕분에 테이크 오버가 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적 기업이
상당한 액수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면서 이제 표적 기업 주주들한테 표적 기업이 막 주식을 자사주를 막 사들이는 거야. 그러면 어, 이렇게 하면 그 인수 기업이 표적 기업한테서 직접 주식을 사와야 되는 거지. 시장에서 표적 기업 주주들한테서 못 사고 그래서 이렇게 웃돈을 더 주면서까지, 프리미엄을 더 주면서까지 표적 기업 주주들한테 자사주를 막 사는 방법. 그래서 이런 방법이 표적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약 증권과 주식 인수권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약증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 첫 번째 점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비밀 요원이 아니면 스파이가 적군에서 이렇게 잘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정체를 들켰어.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이 요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결해라. 아니면 뭐 스스로 뭐 약을 먹거나 해서 죽어라.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어요? 고문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다 본인들의 그 비밀을 적군한테 다 알려주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약 증권 그리고 주의식 인수권 플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수를 최대한 그러니까 표적기업 입장에서 먹히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독약 증권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면 이 주식 인수권 플랜 SRP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인수권의 행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OTM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 가격이 지금 회사 가격 주가가 만약에 10인데 이게 100이야. 행사가가 100이야. 그럼 이 인수권 쓸모 있겠어요? 언제 이 회사 주가가 10인 100 주가가 100 가겠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쓸모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인수권을 주식하고 따로 떼서 사거나 팔 수도 있고 경영진이 권리를 취소시키거나 그러니까 SRP의 인수권 권리를 취소시키거나 낮은 가격에 다시 사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뭔가 효력을 딱 발휘하게 되는 것, 즉 이와 같은 것을 독약증권, 조금 어려운 말로 주식 인수권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플립인 조항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외부에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를 하려고 해. 그러면 행사 가격을 지불을 하면 그 주식을 표적 기업의 주식을 2배를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 뭐 다시 말하면 이 인수권을 가진 사람은 표적 기업의 주식을 반값에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돈이 2배가 드는 거지. 혹은 여기 지금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기업 사냥꾼, 즉 인수하려는 입장에서 소유한 인수권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인수하려는 측의 지분율을 확 줄이는 왜? 표적기업의 주주의 지분율이 2배로 뛰니까 지금 요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그 확보한 지분율, 이미 확보해 놓은 지분율이 있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다시 돈 주고 살려면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합병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인수를 미루게 되거나 인수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로 한 것이 독약증권 주식 인수권 플랜이라는 것이고요. 이 비공개화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뭐냐면 상장기업이야. 그러면 주식이 시장에 풀려 있겠죠? 발행이 다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사들여. 그래서 잦은 상패를 해. 그러면 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한 방어 전략이 비공개화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식 공개 매수, 주식 자체가 없으니까 주식 공개 매수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차입 매수 LBO, 경영진 매수 MBO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어, 차입을 크게 일으켜서 대출을 크게 벌려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LBO였고, 뭐 표적기업 경영진이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인수 당하려고 해 지금 막 인수 당하려고 하는 찰나야. 근데 내가 표적기업의 경영진이야. 그러면 그냥 우리 회사 지분을 표적기업 경영진이 그냥 사버려. 그렇게 방어하는 전략이 이 MBO 전략,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유명한 것들만 우리가 조금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황금낙하산이라는 것인데 표적기업의 인수가 이루어질 때 그 기존 표적기업 최고 경영자를 물러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계속 가게 하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에 표적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보상을 엄청나게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저 눈에 가시 지금 표적기업 그 경영자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물러나게 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는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즉, 그러한 것이 표적기업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황금 낙하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관 보석, 크라운 주엘 방법은 뭐냐면,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자산이나 핵심 기술 같은 거를 적대적 인수합병 당하려고 막 위협을 받으면 막 팔겠다고 인수기업을 위협하는 거야. 그러면 표적기업 사실 살려고 하던 게 그 핵심 자산이나 핵심 기술 때문인데, 아니, 그거가 없게 되면, 인수기업 입장에서 표적기업을 더 이상 인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토화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왕관 보석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기사 전략입니다. 뭐 이것은 뭐 역시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표적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하려고 할 때 표적 기업의 우호적인 제3의 기업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니네가 나 좀 대신 인수해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호적인 제3의 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백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적 기업의 주식 상당량을 인수회사가 하기 전에 먼저 니네가 좀 사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백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백기사 방법이 쓰였던 적이 몇 번 있고요.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긴 한데 벌써 2004년에 SK 소버린이라는 SK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 경영권 위협을 당하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들, 대기업들이 나서서 뭐 개인 투자자들도 뿐만 아니라 다 백기사를 자처해서 SK 소버린의 경영권을 지켰던 경우가 대표적인 백기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뭐 그 중간에 뭐 이재용한테 무슨 뭐 어떻게 그 뭐 이렇게 좀
불법적인 것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법정 다툼 이제 검찰과 삼성 측의 이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삼성 측의 백기사로 KCC 뭐 샤시나 그런 거 만드는 그 KCC라는 그 회사요. 그래서 그 KCC가 삼성의 백기사로 지분을 이제 갖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이 바로 백기사 전략이라는 방어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백기사 전략은 백지주나 큰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고 뮤추얼 펀드 같은 것도 제3의 백기사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러할 때 보상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를 화이트 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요 앞에 페이지까지 본 것이 백기사에서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요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역공개 매수가 방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공격을 하는 것이 이 역공개 매수입니다. 그래서 표적기업이 인수를 당하려고 해? 그럼 오히려 표적기업이 인수기업을 먹어버려. 그러는 것이 역공개 매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기업이 먹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인수기업보다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먹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어떻게 더 큰 인수기업을 표적기업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흔치는 않은 전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부분 방어 전략에 대해서 좀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 아까 MBO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떤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만드는 회사 중에 필라라고 아시죠? 그래서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르카프뿐만 아니라 필라라는 이제 기업의 제품도 많이 쓰시고 많이 입으시는데 그 필라의 경우에는 원래 본사가 해외에 있었고 필라의 한국 지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필라 한국 지사가 필라 본사를 인수한 경우 그래서 필라 한국 지사에 있는 경영진이 필라 본사의 지분을 다 인수를 해서 아예 이제 필라 한국 지사가 필라 본사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때도 MBO의 사례로 물론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같이 동원돼서 이제 여러 방법이 쓰이긴 했는데 이제 MBO도 그때 같이 쓰였기 때문에 MBO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필라 한국지사가 필라 본사를 인수한 거가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재미있기도 하고 좀 흥미롭기도 한 적대적 인수가 들어오는 경우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표적기업에서 쓸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좀 너무 많이 교과서에 소개를 해줘서 좀 그 중에서도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28.8 부분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M&A 인수 합병이 이익을 주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렇게 정리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수하려는 기업 입장과 표적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표적기업 이렇게 먹히려고 하면 이제 먹히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히려는 회사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뭐 미래에 잠재 가치가 있다던가 뭐 특허를 좋은 거를 갖고 있다던가 뭐 마켓 쉐어를 굉장히 많이 넓게 갖고 있다던가 그래서 이게 매력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표적기업이 됐다는 것은 매력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M&A 자체가 표적기업 주주들한테는
거의 확실하게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M&A 하면 인수기업한테는 그러면은 좋냐, 항상 좋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어,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기업의 경영진이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으나 그 인수합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기업의 사이즈 차이, 규모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인수기업이 표적기업보다는 훨씬 큰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수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작은 표적기업 하나 먹더라도 수익률 자체로 보면 굉장히 낮은 퍼센트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M&A가 꼭 이익을 주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수기업의 경영진이 이제 주주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를 늘리려고, 즉 기업의 규모가 늘어나면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뭐 자기들 밑에 부하도 더 생기는 거고 뭐 그런 어떤 그 혹시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나 그런 거 배우셨으면 특히 공무원 조직이 자꾸 그 조직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인수기업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 가오를 위해서 내 밑에 직원 200명 있어 보다 500명 있어 600명 있어 하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와 같은 인수합병은 도움이 안 되는 인수합병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표적기업이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 그래서 A라는 기업도 표적기업 B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C라는 기업도 표적기업 B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D라는 기업도 표적기업 B를 인수를 하려고 해. 그렇다 보면 표적기업을 사기 위해서 드는 돈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M&A를 막상 하고 나더라도 인수합병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어,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인수합병이 크게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무 관리 시간에 시장, 자본시장, 효율적 자본시장, 뭐 강형 효율성, 준강형 효율성, 약형 효율성,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기로 발표를 인수기업이 하면, 이제 그와 같은 소식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떻게 영향을 미치든 바로 그때 바로 인수기업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리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하고 나서 효과가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26.9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이 합쳐지는 즉 인수를 한다던가 합병을 한다던가 하는 테이크 오버에 대해서 말을 해봤다면 이제 26.9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업 분할 혹은 구조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분할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수랑 합병과 정반대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수기업 A가 표적기업 B 있는 것 자체로 다 인수를 하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적기업 B의 일부 사업부만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인수 전에 표적기업 B를 쪼개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기업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 분할은 인수합병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 분할은 이제 독과점 규제,
와 같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기업 분할을 한 다음에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진짜 인수기업 입장에서 아, 니네 회사 B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네 회사 중에 일부 사업부만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기업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자회사 분할 상장이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스핀오프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회사 분할 상장 방법은 기업 규모가 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이와 같은 자회사 분할 상장을 통해서 기업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회사를 따로 설립을 해서 모기업은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자회사를 떼어내는 방법이 분할 상장. 그래서 자회사만 떼서 분할 상장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핀오프 방법인데, 뭐냐면, 자회사 지분을 모기업 주주들한테 비례해서, 보유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방식이 스핀오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흔하게로는 기업이 먼저 자회사 분할 상장을 통해서, 이제 비상장 회사였던 자회사를 상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핀오프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학기 말로 오면서 과제도 많으시고 시험 준비하는 거에 대한 압박도 크시고 해서 어 이제 좀 더 많은 예시나 더 많은 기사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단원 좀 지루할 수 있는 인수합병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본 기업 분할에 대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의 예시를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함께 뭐 시험 목적으로는 아니지만 아 요런 경우가 실제로도 있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26단원을 한번 다시 시험 준비하실 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